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경제TV 뉴리더 김동엽입니다. 네, 오늘 TV 스페셜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지금 자정 넘어서 좀 깊어지는 여름밤인데요. 늦게 좀 주무시더라도 저와 같이 공부한 시간 하시고 주무시면 내일 아침 또 시장이 든든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최근에 TV 강연을 시작하면서 하반기에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얘기를 드릴까 해요. 함께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된 얘기들 곁들여서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시장을 가볍게 좀 터치를 해볼까요? 7월 마지막 주 이제 흐르고 있는데 다음 주 되면 또 8월입니다. 한여름이 이제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1년 동안 시장이 참 어려웠잖아요. 힘들고 지나고 나니까 1년 동안 1000포인트나 빠지는 시장이 되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7월 달엔 과연 반등이 나올 거냐, 이런 또 걱정이 크셨을 줄로 압니다만 7월 초에 잠깐 좀 주춤하더니 그래도 중순 넘어가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있고 약간은 더 밀리지 않는 모습에서 하방을 좀 지지하는 그런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흔히 말해서 슈퍼위크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주가요. 우리나라에 큰 일은 없습니다만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FOMC라든가 또 GDP 관련된 발표도 있고 또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들이 줄줄이 좀 발표되는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어떤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가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아시아 증시라든가 또 우리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들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들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시장일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의 선택이 과연 이번에 금리를 지금 올해 들어서 벌써 3번 올릴 때마다 계속 그 단위를 올렸단 말이에요. 0.25로 하다가 다음번에 0.5 했죠. 그 다음에 지난달에 0.75를 했습니다. 이 차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 이번에 한때는 울트라 스텝이다, 전보 스텝이다 이래가지고 1%좀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지표들이 하향화되면서 0.75 정도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환율이라든가 유가 부분도 최근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잠깐 얘기를 좀 가볼까 합니다. 자, 미국 연준의 선택은 지금 수요일 날 자정이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뒤 정도면은 연준에서 회의 끝나고 파월 의장이 아마 기자회견 하면서 발표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거야. 지금 예상은 0.75 내지 1% 정도 봅니다만 1%는 너무 이제 시장에 충격이 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의견들이나 기관들 같은 데서 추정하기로는 그래도 0.75 하겠지 이런 관점이라서 0.75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0.75가 작은 폭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0.25씩 올렸던 걸 생각해 보면 0.75도 한 번에 3번 올린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 속도로 올리는 것이 인플레를 잡는 정도로만 쓰이는데 적당하냐, 아니면 경기 침체를 또 가속화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줄타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물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동되는 원자재 가격이나 유가에 진정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로 해서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기 때문에 0.75. 근데 더 중요한 거는 9월 달에 드디어 이제 9월 달, 8월 달은 FOMC가 없습니다. 9월 달에 과연 얼마나 올릴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에서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2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아마 힌트는 잘 안 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바라는 건
이번에 얼마 올리느냐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한 단계 더 낮춰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값이 있는데 0.5 정도로 내릴게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아마 시장 굉장히 좋아할걸요. 근데 그렇게 될런지 여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요. 자, 환율하고 유가가 사실 뭐 지수라든가 종목들의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 달러가 최근에 강하잖아요. 흔히 말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합니다. 뭐 유로화가 거의 지금 1대1 정도까지 온 정도로 약해졌고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환율이 올라가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많이 약세돼 있고 뭐 일본 같은 데는 뭐 엔화를 거의 포기했기 때문에 뭐 미국 달러가 어떻게 강해지든 간에 엔화는 지금 뭐 금리도 안 올리고 그냥 최저가 뭐 몇십 년 만에 최저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굉장히 한마디로 강하고 좀 추앙을 받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는 또 미국 시장이 강하고 달러 인덱스가 약간 약해져야지 상대적으로 신흥국 시장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프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또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100달러 부근에서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또 아래로 내렸다가 좀 요 정도 상황인데 바이든이 얼마 전에 사우디 비롯해서 뭐 중동 갔다 왔습니다만 오페크 쪽에 증산을 요구했지만 사실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력이 없다고 해서 사실 면전에서 좀 거부당한 그런 상황으로 빈손 귀국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욕먹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와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정유업계들한테 기름값 내리라고 막 또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면서 가스랑 기름에 대해서 유럽 쪽이 기대고 있는 러시아의 어떤 비중을 감안해 가지고 계속 회유와 협박,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독일 쪽으로 가는 그 양을 한 열흘 정도 중단을 했습니다. 뭐 가스관 정비한다 그래가지고 중단했다가 열었는데 평소에 보내던 거에 한 40% 정도밖에 안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 더 난방 시즌이 와가지고 기름이나 가스를 더 쓸 수 있게 되면은 이걸 무기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좀 제재를 풀든지 아니면 뭐 미국하고 유럽이 더 결속이 돼가지고 러시아를 제재하거나 압박하는 것들을 좀 방어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거 최근에 바로 20%로 줄였습니다. 또 한마디로 왜 고무줄 놀이 한다고 하죠. 느렸다가 줄였다가 잠깐 풀어주는 것 같아요. 낚시하는 논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낚시줄도 왜 물고기가 잡히면은 막 풀어줬다가 또 감았다가 풀어줬다 감았다 이러면서 물고기들 힘을 뺀 다음에 결국은 끌어올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러시아가 유럽을 대상으로 가스 가지고 보내는 양을 가지고 지금 일종의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부분은 사실 7월이나 8월보다는 9월달 이후에 더 약간 상방 쪽으로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그렇지만 이제 8월 달에는 큰 변동성보다는 100불 정도 아마 언저리에서 위아래 편차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나올 거고 결국은 러시아나 오페크가 만약 결탁을 해가지고 감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결을 한다거나 뭐 늘리는 부분을 막는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반기 가가지고 이제 동절기로 흐르게 되면 북반구 사회들에 있는 나라들이 에너지난에 봉착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유가나 뭐 LNG 같은 가스 가격의 상승을 이끌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아주 큽니다. 미국하고 중국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과 어떤 뭐 수출의 대상으로 봤을 때 뭐 엄마냐 아빠냐 지금 이런 정도의 양 시장이 있어요. 근데 지금 둘이서 완전 싸우고 뭐 정말 갈라선다 이런 입장인데 어느 쪽으로 따라갈 거냐라는 걸 이제 결정하라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편에 쓸 거야. 뭐 치포라고 하는
이미 일본과 대만은 미국 쪽에 줄을 섰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8월 말까지 답을 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이게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대형 기관들 쪽에서 매도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인 램 리서치에 대해서도 최근에 바클레이즈 은행 같은 데서 역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내리는 상황이에요. 현 주가보다도 목표 주가가 낮습니다. 그건 결국은 지금 주가보다 빠져야지 적정하다는 얘기니까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주 최근의 반등은 눈속임이고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뭐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도 내려갈 거고 재고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실적은 부진할 거고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이 사실 우리로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정부에서도 반도체 초강대 국가 관련된 비전을 지난주에 발표를 함으로써 뭔가 좀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주변의 여건들은 별로 좋지 않고 또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청주 팹을 증설하는 이슈를 한 달 전쯤에 잠깐 보류한다 이래가지고 지연을 좀 시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기업들이 증설을 먼저 제 시간에 나서고 이러면 나중에 업황이 기업이 예측한 대로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서는 막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막 부추기는데 기업들이 알아서 자잘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 업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해당 일을 제일 핵심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제일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미래 시장, 뭐 단기든 중기든 이런 쪽에 있어서 약간 향후 비전이 조금 불투명하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걸 많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공장을 짓기에는 뭐 원래 생각했던 투자 계획보다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 조금은 움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동차 쪽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햇살이에요. 요새 좋은 얘기들 많아요. 지난주에 현대차, 기아차 2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역대급으로. 현대차 거의 3조 나왔죠. 예. 기아차 2조 2천억 정도 나와가지고 합치면 5조가 넘어요. 예. 테슬라가 발표된 게 2조 9,700억 정도 나왔는데 훨씬 사실 현대차, 기아차 합치면은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시가총액 크기는 한 15배 이상 차이가 나죠. 현대기아차 다 합쳐봐야 한 2조 정도고 예, 테슬라는 1100조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총액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 실적은 훨씬 좋았는데도 말이죠. 이런 간극이 좀 좁혀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조지아 쪽에다가 전기차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슈도 얘기가 나왔는데 55억 달러를 투자하면 18억 달러나 이제 세제 혜택을 받아서 리펀드 다시 돌려받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니까 부담이 훨씬 덜하죠. 그죠? 투자하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돌려받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훨씬 저렴하게 뭔가 그쪽에 또 일자리도 제공해 주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일 수 있는 증설의 효과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 기아차 또 그 주변의 핵심 뭐 관련주들 또 부품주들 이런 것들에 좀 밝은 미래가 좀 약속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최근에 또 반도체 부분도 약간 좀 해소가 되면서 흔히 말해서 주문하고 받는 데까지 뭐 1년 반 이렇게 걸렸던 것들이 1년 안쪽으로 좀 좁혀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현대차만 하더라도 약 120만 대 정도의 대기 물량이 있다고 하는데 빠른 뭐 회전이 되게 되면 그만큼 대기 수요도 줄어들겠지만 일단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이 전부 매출로 환산되는 일자들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인데요. 유가 그래도 100불 내외로 뭐 예전 뭐 한 달 전보다는 좀 안정화가 됐고 환율도 1,300원에서 뭐 그 이상으로 뛰어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급도
개인들이 파는 날이 조금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입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급이고, 반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빠지는 날도 있지만 오르는 날이 여러 날 겹치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약간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명심하셔야 될 건 아직은 약세장이라는 거. 언제든 도로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웬만한 분들이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바닥을 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올라가는 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루하게 빠졌는데 생각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좀 보는 거고, 추가로 뭐 내년 봄이나 내년 후반까지 어느 정도까지 더 밀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가늠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 구간에 충실하자는 의미고, 시장 주도 섹터, 시장보다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섹터들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실적으로 보면은 뭐 자동차라든가 또 조선의 이제 수주 관련된 거, 그리고 최근에 또 역시 수주 관련해서 수출 금액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방산업계, 그리고 원전 쪽 최근에 뭐 이집트 쪽 뭐 진출 얘기가 몇 년 만에 나오는데, 뭐 관련해서 동구권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원자력 계속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은 살아 있고, 또 최근에 사우디라든가 뭐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대규모의 건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계획되고 있고 발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하면 또 우리나라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대형 건설주들 위주로 해서 좀 비중을 실다 보면 7월, 8월 반등장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터치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은 제가 여기 AI라고 3번이나 써놨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9년도에요. 한 3년 전에 청와대를 방문했던 그 소프트뱅크 일본 우리 제일 한국인 손정희 회장이 그 당시에 아마 문 대통령께 한국이 나갈 미래는 AI다.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렇게 강조를 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굉장히 회자가 됐던 그런 얘기고, 자, 로봇은 과연 인간의 친구나 대안이 될 수 있냐, 아니면 나중에 적이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질이라고, 와, 이거 뭐 인공지능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철학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인간의 본질. 자, 인간이 뭐 본질을 따지자고 하면 뭐 옛날에 흔히 말해서 편가르기 하면은 성선설이냐, 착하게 태어났느냐, 뭐 악하게 태어났느냐, 이거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글쎄요, 뭐 저도 살면서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 인간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인간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핵심, 진리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냥 어떻게 인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있으십니까? 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산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를 다 누리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열심히 사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제가 이건 뭐 그냥 어느 뭐 어떤 단체에서 단체로 모여가지고 주장하는 어떤 구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좀 따와봤는데, 여기 모든 분들이 들고 있는 쬐꼬만 이 손수건 적힌 말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겨운, 아니면 뭐 임금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일하시는 조건이 좀 열악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다고라는 것이겠죠. 최근에 뭐 조선과 관련된 분규에서도 결국은 줄어든 임금을 좀 빨리 회복을 해달라는 그런 이제 외침이 주된 이유였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좀 적당하게 뭔가 누리고 살려면
뭐 필수적인 어떤 수준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환경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모자라다고 하면 이런 뭐 단체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외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답게 산다. 여기서 제가 봐서는 인공지능의 어떤 모태가 되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보죠. 큰 배가 다가오니까 이거 배 얘기예요. 알아서 척척 선장이 없는 AI 보트가 지금 시장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AI가 알아서 요리를 척척 해준다. 창의적 매뉴얼. 이거는 유명한 셰프님이 지금은 AI가 그 작동되는 로봇들이 요리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규적인 레시피를 잘 지켜가지고 시간도 엄수하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사가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창의적인 메뉴를 내놔야 된다. 사람들이 보고서 딱 감동하는 메뉴가 아니면 로봇이 만든 것보다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뭐 문장에서 공통으로 적힌 말이 딱 두 단어가 있는데, 물론 이거 척척이란 말이 있습니다만, 척척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요. 알아서거든요. 알아서. 자, 우리 얘기할 때 좀 버릇처럼 뭐 드릴까요? 뭐 이렇게 주문할 때 알아서 주세요 이런 거. 알아서라는 말 왜 사시면서 좀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TV 광고에도 나오는 것들, 최근에 AI와 관련된 뭐 청소기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가전제품들 나오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알아서거든요. 알아서 다 해준다. 사람이 신경 쓸 거 없다. 뭐 세탁기 같은 경우도 AI 세탁기는 뭐 들어간 빨래라든가 이런 것들의 성분 같은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서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코스를 타가지고 세탁을 마치는 그런 것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뭐 어떤 코스를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AI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작동된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인간의 본질이 굉장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거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를, 두뇌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가공한 지능을 어떤 사물에 불어 넣어가지고 그것들이 알아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게 인공지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말 그대로 미래 사회에는 이렇게 운전을 하지만 핸들에다가 손을 얹지 않고 그냥 책을 읽고 있고 자동차는 알아서 정말 가동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미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로봇팔로 뭐 쌀국수를 조리한다든가 아니면 뭐 라면을 끓여서 준다든가 뭐 심지어는 치킨 매장 가면은 치킨을 직접 튀겨가지고 주는 로봇까지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인간은 결국 어떤 것들을 간다거나 아니면 먹는다거나 이럴 때 뭐 인간의 힘을 빌지 않고서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사물이라든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1차는 흔히 말해서 이제 농경사회에서 증기라는 걸 쓰기 시작했던 시기고요. 2차는 드디어 전기를 쓰게 되는 뭐 에너지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고, 3차는 컴퓨터랑 인터넷이 쓰였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지능과 정보에 의거해서 정말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는 그런 4차의 어떤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아까도 손정희 회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와대를 찾은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 뒤에도 이 회장은 계속 AI 쪽에다 굉장히 큰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어떤 큰 행사가 가지고 AI 로봇이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어요.
소프트뱅크 월드라고 하는 재작년 행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드디어 로봇 세계가 도래할 거라는 예상이 들고 사람보다 10배 넘게 업무량을 가성비 있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노동력을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공언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노동력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불편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상황이라 뭐 대체할 수만 있으면 좋다 이러지만 사실 또 막상 사람의 일자리를 모두 앗아가는 상황이 되면 사람 과연 뭐 먹고 살지 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될 단계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일자리 대비해서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당장 로봇의 시대가 크게 도래할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류자동화라고 하는 공장 자동화,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런 쪽에도 아마존 같은데 그리고 손정희 회장도 수조 원씩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물류센터 자동화 시장의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약 150억 달러 정도, 예. 한 200억 달러 되겠네, 200억 달러. 근데 2027년 정도 되면 2배 정도 성장해서 410억 달러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게 물류라는 게 그렇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 택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 갖고 사람이 직접 그 받은 물품들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분류하고 또 묶음을 차에다가 입고하는 것도 로봇들이 하는 그런 세상들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류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막 밤에 엄청나게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럴 수 있는 시장이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로봇이 대체를 하게 될 테니까요. 자,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매출을 좀 예상해 본 그런 그림이 있길래 가져나와 봤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매출이 요게 2024년 내후년 정도 되면 거의 5,500억 달러 요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는 연 단위로 봤을 때 약 17% 정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맞춰 가지고 또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금액도 사실 매출보다 이 투자 금액이 연평균으로 24%니까요. 훨씬 더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그런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요겁니다. AI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예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왜 우리가 C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류와 관련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했던 이력이 있다 이러면은요 그것들이 거의 한번 소진이 되거나 이럴 때쯤 보면 여러분들 그림같이 문자라든가 톡을 이용해 가지고 이거 떨어지셨죠? 이제 또 주문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메시지 오는 거 요즘 많이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히죠. 정말 이거 똑 떨어졌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와요. 이게 인공지능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몇 개들이 무슨 상품을 어떻게 구매를 해가지고 며칠 간격을 쓰다 보면 요 날짜쯤이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또 문자나 톡을 보내가지고 또 구매를 요구하게 하는 구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요구하게 돼. 그런 게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브랜드사들이 이렇게 있지만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신속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이 불가해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해준 애들이 뭐냐? 흔히 말해서 쿠팡도 있고 이베이, 아마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류 중심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AI를 통해서 머신러닝 이 소비자들의 학습돼 있는 어떤 이력들을 분석해 가지고 이런 단계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또 저도 이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하나 이렇게 검색만 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저장돼 있어요. 저번에 보셨던 거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록이 따로 달려 있고 굉장히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는 쉽게 그 전에 봤던 거 기억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접근이 가능하네. 다양한 구매 선택지, 쉽고 빠른 상품 구매,
개인 취향을 완벽하게 분석해 놓는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어떤 전형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과 연동해서 보면은 최근에 우리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다나와라고 하는 이 플랫폼도 인수를 했는데 빅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나와가 원래 그 다나와 그래가지고 그 물건가 비교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이트잖아요. 그걸 인수를 했으니까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물류와 이런 커머스에 있어가지고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로 좀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청담 글로벌인데요. 이것도 빅데이터를 통한 이커머스 플랫폼 유통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공모가 대비해서 그렇게 높게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커머스 쪽에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을 찾으신다고 하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가 관련되는 기업으로 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인공지능 그러면은 반도체를 또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그 정부의 초강대국 전략 반도체, 거기도 뭐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흔히 말해서 통칭하면 사실 AI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로다가 제2의 디램 신화를 쓰겠다. 그리고 성능과 효율이 100배 정도 되는 반도체 개발한다. 이렇게 정부나 또 우리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목표로 세워서 이제 연구 중에 있거든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의 시장 전망이 뭐 올해 기준으로는 약 326억 달러 정도 됩니다만 2030년 정도 되면 1170억, 지금보다 거의 한 4배 이 정도쯤 커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훨씬 능력이 좋은 그런 프로세서들을 만들어 가지고 내놓으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상품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이게 아무래도 후공정 패키지 쪽 공정하고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적이 좀 많이 돼야 되고 흔히 말해서 단을 많이 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밀도의 기술이 좀 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새로운 후공정 패키지 기술을 개발한 네페스 같은 경우가 저는 향후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바닥 잡고 살짝 아직까지 뭐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데 2, 3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서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가격적으로 많이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후공정 패키지 쪽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내렸다가 바닥 잡고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얘 역시도 삼성이나 SK 쪽에 양쪽에 또 후공정 패키지 쪽을 패키지로 아주 그냥 큰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전이 있는 회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두 회사 정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AI가 뭐 사실 쓰일 수 있는 용도나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뭐 시간상 사실 모든 섹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중에 약간 좀 재미있거나 좀 또 특이하다 이런 섹터 중에 하나로 발견한 것이 CCTV예요. CCTV. 사실 우리나라가요. CCTV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곳곳에 보시면 지나가다 이렇게 딱 보시면 주변에 알게 모르게 나를 보고 있는 CCTV가 엄청 많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건데 CCTV의 어떤 뭐 기능이라는 게 이제 점차 또 성능이 강해지다 보니까 CCTV로 최근에 뭐 다리라든가 이런 거 서울에도 이제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한강 근처에 이런 걸로 보고 AI로 분석을 했더니만 올해 마포라든가 서강대교에 가끔 이제 괴로워서 투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투신하는 분들의 구조율이 100%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에 풍덩 빠지는 순간을 빨리 포착을 해가지고 알람이 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빠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구조를 잽싸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구출한다. 이거 진짜 AI가 가져온 어떤 혁명적인 예전에 빠지면 그냥 뭐 실패의 경우도 많았을 터인데 결국은 AI가 보강이 된 거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또 CCTV가 굉장히 정교해지고 옛날보다는 렌즈가 굉장히 뭐 정말 성능이 좋아졌거나 초정밀 렌즈죠. 그래서 지금 쓰이는 것들 보면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나온 현상 중에 이런 그 대규모 사람들이 지나갈 때 왜 발열 카메라 같은 것들 많이들 지나가시면서 보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열을 재서 열이 많은 사람들은 분류를 해가지고 또 뭐 따로 검사하는 그런 일들이 뭐 한 2년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CCTV 것들이 많이 좀 쓰이는 거고 자 자동차가 진짜 막 지나가는데 이거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CCTV가 뭐 잡아가지고 하기가 힘들지만 굉장히 성능 좋은 CCTV는 요 순간을 포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능의 CCTV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CCTV도 AI와 함께 더 쓰임새가 많아질 거다. 최근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자회사 이슈로 좀 급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인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또 CCTV 회사예요. 이런 쪽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CCTV의 생명은 렌즈잖아요. 그래서 렌즈 쪽에 특화되어 있는 세코닉스, 세코닉스. 이것도 CCTV가 점점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더 고성능의 CCTV의 기본은 카메라 렌즈다. 이런 관점에서 다른 전장 산업에서도 유망하게 쓰이겠습니다만 CCTV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또 쓰이는 부분이 헬스케어거든요. 여러분들 왜 뭐 여기 손목 같은데 뭐 밴드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심박수 같은 거 뭐 재고 이러시잖아요. 옛날에는 전통의 헬스케어 영역은 진단하고 치료하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사전으로 예측한다. 예방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한 그런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차고 다니면서 뭔가 벌써 진단이 나오기 전에 벌써 좀 이상하다 하면은 벌써 뭔가 알람이 나오고 뭐 해보시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영역이 좀 확대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인공지능과 AI 그리고 의료 쪽을 합쳐서 봤을 때 의료 쪽에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JLK라고 이런 기업이 있는데 요거 대형 병원하고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놔가지고 나중에 헬스케어 관련된 비대면 의료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영상 분석 전문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굉장히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업이고 또 하나도 의료 인공지능의 올인원 생태계 선두주자라고 딥노이드라고 하는 회사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질병의 조기 진단 솔루션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 시장이 의료 쪽에 확대됐을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JLK, 딥노이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공지능 그러면은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뭐 운전할 때 그냥 핸들 잡지 않고 뭐 책을 보는 그런 사람의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긴 시간 운전하는데 내가 물론 뭐 주변을 보면서 풍광을 보면서 핸들 잡고 운전하는 걸 뭐 즐기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루틴하게 아침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 또 차 막히고 이러는데 그냥 서다가다 반복하면서 핸들 잡고 왕복 서너 시간씩 쓰시는 분들한테는 운전만큼 낭비되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서 차에서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얘기죠. 핸들 안 잡고 또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드는 자율주행의 어떤 성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레벨 뭐
1에서 레벨 4 정도까지 이제 진행되는 상황인데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크게 좀 올라가고 있고 레벨 3에서 레벨 4로 좀 올라가고 있고 국내만 하더라도 규모가 2030년 정도 되면 거의 한 7, 8조 정도 시장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죠. 예, 편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가족들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냥 뭐 얘기를 하거나 뭐 게임을 하면서도 가고 싶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뭐 욕구랑 본질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걸 조금 분류를 해보면 센서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있고 이미지 센서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IC 관련돼서 뭐 MLCC도 있고 MCU, 아날로그 IC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ADAS라고 하는 또 그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전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하나 특징을 잡는다기보다는 요 표를 좀 기억을 하시고 정지 화면을 딱 해가지고 한번 찍어서 관심 종목에 쭉 등록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추적을 하시면은 이런 것 중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나올 건데 개인적으로는 요 KC 같은 거, 요게 이제 그 전력 반도체 쪽인데 SIC라고 하는 그 소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력 반도체 뭐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데 쓰임새가 좀 있을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로봇 얘기를 좀 할게요.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이거에 사실 로봇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교집합일 수도 있고 어디에 범주에 뭐 속하지 않는 쪽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연상이 되세요? 제가 굉장히 어릴 적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뭐 만화 영화에 로봇이라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로봇 태권브이. 이게 그냥 우리가 어릴 때 그렸던 로봇의 모습이었어요. 뭐 지구를 지켜준다, 아니면 적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역할. 사람이 여기 타갖고서 지금 그 되게 큰 로봇 이런 것들 뭐 그려보는 시대였고 최근에 로봇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가장 가정에서 많이 생각이 되는 건 이제 이런 형태의 청소 로봇이죠. 청소 로봇. 뭐 로봇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작동을 하면은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해주는 그런 로봇을 뭐 가정에서 많이 쓰고 계신 대표적인 아주 초보적이지만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가끔 보실 거예요. 최근에 뭐 청와대 경비하는데도 이런 로봇을 쓴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있고 이런 보행 로봇, 4다리가 달려있는 로봇들이 나중에 뭐 경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군사용 이런 걸로 좀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AI 로봇, AI랑 로봇하고 결합이 된 어떤 상황이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아까 초기에는 뭐 청소 로봇 정도만 생각했지만 이제 주변에 뭐 외식하러 한번 좀 큰 식당 가보세요. 그 음식들 나르는 로봇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까지 일단은 뭔가 좀 진화가 되고 있고 인천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 또 서비스 로봇이 와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뭐 물어보는 그런 또 로봇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전 세계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봐서 산업에서 로봇의 그 사용도를 보면은 참 희한하게도 여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로봇이 보급돼 있어요. 인구 뭐 100만 명당, 10,000명당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들 웬만한큼 산다는 나라 대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이미 로봇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나라다. 현격하게.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인간과 공존하는 AI 로봇이 가정이나 공장, 전쟁터 같은 데서 인간을 대신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폭발물을 탐지한다던가 지뢰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도 로봇들이 쓰일 뿐만 아니라 공장에도 로봇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서비스 로봇들이 다양하게 쓰이는 사회.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 겪으면서 왜 방역 현장에서도 로봇들이 많이 활용이 됐다 그래요. 그럼 뭐 마스크를 쓰고 어떤 것들을 검사 키트 같은 것들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도 로봇이 많이 활용이 됐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는 비대면의 사회가 한 2년 정도 되면서 로봇들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보면은 최근에 조선주 뭐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력난이 심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숙련공들은 임금이 줄어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번에 흔히 말해서 물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수주가 굉장히 뭐 많아졌는데도 배 납기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달린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력난의 조선업계도 사람 대신 로봇이 배를 만든다. 물론 뭐 사람처럼 정교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뭘 나르고 뭐 쪼개고 이러는데 로봇이 대신하는 역할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시간 이후에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건 다음 주부터 8월이잖아요. 8월에 예상돼 있는 지금 삼성발 큰 로봇의 이벤트라는 게 있거든요.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아마 제가 뭐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그 허벅지라든가 뭐 허리춤 같은데 이렇게 착용을 하는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이게 웨어러블이라는 게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끼라든가 뭐 허리띠 형태로 입는데 이것도 입게 되면 일부 이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데서는 이미 쓰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때 이런 것들 하중을 좀 가볍게 만드는 힘을 좀 허리에다 실어줄 수 있는 또 관절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걸을 때 조금 속도를 높이거나 잘 걷지 못하는 분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걷게끔 만드는 보행 보조 로봇 같은 개념으로 해서 로봇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이게 뭐 이미 연초에 그 CS 이후에 또 5월 달에도 이미 이런 기사화돼 가지고 FDA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8월일지 모르겠어요. 목표니까 8월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반기 어느 지점에 삼성발 뭐 상용화된 로봇이 첫 출시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지난번 그 3월 달 주주총회 때 주주가 물어봤을 때 기존의 반도체 부진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거냐 그럴 때 얘기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봇이고요. 두 번째가 메타버스거든요. 뭐 메타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로봇 쪽이 뭐 좀 가시화되는 그런 성과들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좀 집중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산업에 있어서는 로봇이거든요. 거대한 공장이 로봇화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재작년에 5,100만을 꼭지로 해가지고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2070년도면 물론 뭐 아직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편차가 거의 한 1,400만 정도? 207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출산율이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이 5천만에서 3천만대로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노동력의 총 에너지 값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도 사람이 많이 필요 없이도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AI 같은 것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일반 공장과는 다르게 화재나 폭발 같은 안전사고나 품질 변화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가동이 되는 공장, 이걸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점차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이 노후화된 게 너무 많아요. 전부 새롭게 짓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막 들어가서 일을 직접 해야 되는 그런 공장보다는
로봇 개념으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드는, 공정이 알아서 돌아가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 올해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의 시장 규모는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국내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계획도 올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양을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유망주라고 제가 꼽은 회사는 SFA예요. 예, SFA. 제가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엑스포를 가가지고 봤더니 와, SFA가 굉장히 부스를 크게 차려놓고 굉장히 크게 자랑을 해놓고 있던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인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활용 노하우에 합당하지 않은 주가 수준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형편없이 낮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관련해서 스마트 팩토리 강자로 우뚝 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또 한 가지 또 M2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산화에다가 고객화 다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좀 안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금 10,000원에서 가격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살짝 다시 회복이 되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분야에 있어서 최근에 뭐 농슬라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농기계 쪽에, 농업 쪽에 테슬라 이런 개념인데, 농기계 뭐 이항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거, 그리고 이런 잡초 제거기 같은 데에서도 이런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에 일할 사람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 그냥 작동시켜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잡초 제거하고 뭐 씨 뿌리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쪽도 로봇과 AI가 종합된 개념이고, 최근에 흐름 보면 많이 올랐다가 좀 주저앉았지만 대동이라든가 TYM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좋고, 또 북미 쪽에 관련되는 농기계가 굉장히 좀 매출이 좋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좋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로봇 서비스 쪽은 뭐 워낙 지금 이제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배달 로봇,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의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가 가장 대중화된 서비스 로봇의 선두주자라고 판단이 들고, 또 산업 로봇 쪽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의료 수술 로봇 쪽으로는 고영, 고영이 또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죠. 그리고 최근에 로봇 쪽에 진출을 새롭게 선언한 기업 중에 인탑스라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조금 견조하게 오르는데 인탑스, 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로봇하고 약간 좀 비슷한 또 항공 개념으로 봤을 때 UAM, 하늘길을 여는 에어택시 UAM이 한 2025년도에 상용화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거 관련해서 또 다음 달에 항공 모빌리티 로드맵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쪽과 관련해서도 좀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베셀이라는 기업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과 관련된 얘기 좀 드렸는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훨씬 더 시장이 확대될 거고, 사람들은 더 편하게 인간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정교화되고 세밀화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시대가 열린다는 거, 인구 감소의 그 대체로서 로봇의 시장이 커진다는 것도 관점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시장은 1년 동안 조정받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20년 데이터를 보니까 1년 이상 큰 조정받은 장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7월 달은 반등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아마 다가오는 8월도 반등의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거고, 문제는 이제 9월 달 FOMC와 9월 달 이후에 푸틴의 어떤 전략, 이런 거에 시장이 좀 많이 또 변동을 가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8월 달까지 반등장에서 바짝 좀 잔고를 당겨놓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번째로 준비한 TV 강연에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시간으로 보면 목요일 날 지금 이른 새벽이 되고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장중 공개 방송을 저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8시 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은 한국경제TV를 검색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저를 또 하루 종일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TV 강연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